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수학 선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가능하면 선행학습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후. 이것도 정확히 저를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꼭 학원을 다녀야 할까? 중학교 수학 선행을 위해서. 제가 교재를 하나 추천을 드리면 중등 수학을 시작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고등학교 수학을 하기 위해서 이 중학교 1학기 과정에서 그래서 이 움직이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몸의 움직임보다도 어떤 뇌의 그런 사고의 움직임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정확히 그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5학년 1학기 과정에 약수와 배수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수를 12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지고 어떤 수를 18로 나누었더니 또 나누어 떨어졌다. 여기까지 읽은 학생이 이제 자기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 문장을 분석을 하려고 해요. 나누어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12도 나누어 떨어지고 18도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12와 18의 공약수겠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배수다. 배수다. 네. 이제 이 학생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나눠 떨어진다라는 말에만 반응을 했고 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공약수겠네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대로 접근을 하려고 했으면 일단은 그 나눗셈식 두 개를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곱셈식으로 바꿔보고 그러면은 12의 배수면서 18의 배수니까 공배수겠네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겠죠. 이제 이 학생이 완전히 모르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한 끗 차이로 조금 잘못 접근해서 완전히 다른 답에 도착을 한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런 학생들은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이렇게 틀렸어요. 공배수를 공약수라고 답을 해서 틀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단원이 약수와 배수잖아. 공약수가 아니면 공배수겠네? 네, 이렇게 답을 써서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초중등 과정이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 동그라미를 맞는 게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과정보다는 쉬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지 않은 상태가 잠복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사실 그렇게 공부하더라도 모르는 문제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말씀 듣고 보니까 공부 몸이 좀 움직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움직이게 도와줘야 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뭐 질문 자체는 저는 좋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모르면 질문해야 된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종종 질문 자체를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질문을 통해서 성장을 하려면 질문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처음 마주한 내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등장한 여러 개념들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최대한 떠올려 보려고 하고 그거랑 구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이런저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고민의 흔적이 남겠죠. 저는 그걸 써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됐고 내가 어디를 짚어줘야 될지가 좀 분명하게 보이니까 저도 사실은 좀 도와주기가 좀 편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번호만 써가지고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스스로 어떤 고민을 해봤는지 어떤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써보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써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문제점이라든지 자기의 풀이의 어떤 그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메타인지를 키워주는 측면에서도 질문을 위한 어떤 자기의 고민을 써보는 거 이거는 꼭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움을 주실 때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몸이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자극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지 말고 가리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를 한번 보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구하라는 걸 오해해서 틀리기도 하고 구하라는 것만 잘 봐도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해야 되는지가 보이는데 그냥 간과하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야? 이런 질문 하나가 이제 공부 몸을 자극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물어봤을 때 뭔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막힐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스스로 알아가게 만드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 스텝은 결국은 아이의 공부 몸이 밟게 되는 거죠. 풀어주지 말고 힌트를 주라. 맞습니다. 네. 좀 더 실질적으로 이 입시 수학인 내신 그리고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공부 원칙이 왜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수능 수학에 평가 영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이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아, 네. 행동 영역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수험생일 때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사실 이제 제가 공부몸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이제 이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제 행동 영역과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 행동 영역을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용 영역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상 수하가 있고, 그다음에 수원 수투 이제 미적분 기하 확통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내용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행동 영역은 수학적 사고력이거든요. 그럼 이제 네 가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수학적 사고력을 평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평가할 때 그 이름 자체가 행동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라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행의 진도를 빼겠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내용 쪽을 많이 생각을 하죠. 너 어디까지 나갔어? 라고 얘기를 하지, 너의 사고력은 어떠하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행동 영역이 조금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고력이라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내 사고력이 어느 정도 길러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게 네.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 그래서 수학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수학 선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고등 가서 잘하게 만드는 그런 건강한 선행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선행학습의 원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행학습 자체는 사실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되게 불리한 게임이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언니 오빠들이 배울 건데 내가 지금 미리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지만 선행학습을 안 할 수는 없는 현실이죠.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냥 학교에 앉아가지고 자기 공부를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공부 이외의 활동들이 너무 많죠. 뭐 수행평가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환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수학은 어쨌든 고민의 시간이 또 필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고민의 과정을 좀 미리 당겨서 하자라는 게 선행학습의 기본 취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학습이 빨리 빼기가 아니라 미리 고민하기다. 이 원칙을 조금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원칙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누가 얼마만큼 빨리 나간다에 내가 휩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내 아이에 맞지 않는 그런 선행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안에 내 아이를 밀어넣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진짜 하나만한 선행학습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원칙으로 빨리 빼기가 아니라 미리 고민하기다. 선행학습은 이 원칙을 항상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선행의 속도는 결국은 공부몸의 상태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선행 계획을 들어보면 되게 멋지게 잘 짜세요. 네. 몇 학년 때 뭘 시작해서 몇 살 때 어디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제 다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달 단계 상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중간에 생길 수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시기도 분명히 와요. 단순히 이제 공부가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도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아이의 공부몸의 상태를 먼저 보시면서 선행의 속도를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 선행학습의 본격적인 시작은 초등학교 4학년 이후 혹은 3, 4학년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미취학일 때는 웬만하면 선행학습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선행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 아이의 공부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계획을 일단 그렇게 짠 다음에 그 계획대로 아이를 이제 보내려고 하시는 건데, 이 과정에서 아이가 이거를 하나의 자극으로서 이제 이거를 흡수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오히려 이제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행을 하기 전에 공부몸을 어느 정도 기른 후에 그 공부몸에 맞게 선행을 해야 한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맞는 공부몸이 있고 그 저학년 때 공부몸을 기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선행학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행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그때는 그 나이에 맞는 공부몸을 서서히 만들어 올려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하는 연령들이 점점 낮아지거든요. 근데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수학을
수학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상성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중학생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선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스케줄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선행 속도를 조정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정확히 저를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너는 선행을 어느 시기부터 했어? 그러니까 참 치고 나가기 시작한 건 3학년 때였던 것 같거든. 모든 과정을 중학생 돼서 시작하려고 좀 와닿는 게 제가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중3을 끝냈어요. 네. 그 끝내기 직전에 이제 어머니가 고등학교 수학도 해야 된대 이러면서 학원 이외에 또 과외를 붙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수업을 들으려니까 듣는데 재미도 없고 뭐 네. 약간 잘 모르겠고 해가지고 숙제 다 베껴왔거든요. 숙제 하나도 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중학교 가서 그냥 원래 페이스대로 하니까 그때부터 좀 이해가 되고 하는 것 맞아.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등수학에서 중등수학 넘어가는 시기도 중요하잖아요. 네. 중등수학을 시작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언 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중학교 수학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초중고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생 때는 사실은 이제 처음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친절하게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본격적인 수학이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지는 거예요. 놀이동산 같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군대 같은 분위기가 되는 약간 하세요에서 네. 하라가 돼요. 맞아요. 네, 사실 뭐 내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변하는 게 굉장히 많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음수가 등장을 하잖아요. 초등 과정에서는 0보다 큰 수만 가지고 우리가 다뤘었는데 0보다 작은 쪽에도 수의 세계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같이 연산을 새로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연산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멘붕이 오는 친구들이 꽤 많고요. 또 이제 방정식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수학을 하기 위해서 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이 새로운 어떤 약속들을 잘 받아들이고 내 걸로 만들 필요는 있는데 이제 막 초등 과정을 지나온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 과정에 대해서 내용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이들의 충격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아이 같은 경우도 1학년 1학기 과정만 한 8개월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충분히 납득하고 숙달이 될 때까지 그렇게 저는 이제 충분히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넘어갈 때 중학교 수학 선행을 따로 안 했었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그냥 중학교 들어갔을 때 학교 수업을 최대한 충실하게 들으려고 노력했고 네. 이런 저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꼭 학원을 다녀야 할까? 중학교 수학 선행을 위해서. 저의 입장은 뭐냐면 어쨌든 1학년 1학기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이 처한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는 인강도 워낙 요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인강도 이용하는 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1학년 1학기 정도면 한번 학원을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제가 교재를 하나 추천을 드리면 수학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종의 도입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음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방정식 함수까지를 본인들이 참여하면서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지금 소개가 돼 있거든요. 실제로 대안학교 중에는 이제 그걸 교과서로 쓰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먼저 도입을 해보고 그 책 같은 경우의 특징이 해설지가 굉장히 두껍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약간 짝을 이뤄가지고 옆에서 활동하는 거를 같이 지켜봐 주시면서 그 활동지를 통해서 피드백 주시고 저는 이런 과정이 밑에 깔려 있으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들 이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초중등 과정에서는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고등학교 수학은 사실은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새로운 것들을 느끼는 게 필요한데 초중등 과정은 사실 그러라고 있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워낙 선행학습을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반복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선행학습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낭비예요, 그게. 그런데 1학년 1학기 과정 같은 경우에 저는 5번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입의 과정을 한번 갖고 그다음에 뭐 개념 원리도 좋고 일반적인 그런 개념서를 한번 돌리고 유형서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1개 또는 2개 하고 그래도 적어도 한 1품 정도까지는 이제 준심화서를 한번 다뤄보는 정도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내 거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함수를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돌이켜보니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처음에 음수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있잖아요. 그 네. 음수를 저는 이제 처음에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수직선에서 이렇게 뒤로 가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제 수책에는 아예 수직선이 돼버렸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공부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공부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1학년 1학기 과정이 결국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중학교 다른 그 대수 단원, 대수 학기에도 이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쨌든 고등학교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시간 투자하는 거는 아까워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1학기 수학 정말 중요한데 그 외에 또 중학교 수학에서 중요한 파트를 또 하나만 더 짚어주시면 네. 사실 뭐 초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 좀 빠르게 간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중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빼기가 조금 애매해요. 거의 모든 단원들이 다 중요하고 다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3학년 2학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교든 학원이든 약간 가볍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저는 이제 3학년 2학기 과정을 조금 개인적으로라도 조금 다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삼각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삼각 함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직각삼각형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상하게 다른 도형을 할 때는 안 그런데 삼각비를 할 때 유독 저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오히려 삼각비를 제일 많이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걸 납득하는 시간도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근데 원의 성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중학교에서 배운 그동안의 기하 파트가 다 이제 집대성돼서 거기에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닮음도 나오고 굉장히 뭐 합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단원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어떨까 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 어떻게 보면 이 중학교 수학의 처음과 끝을 정말 좀 완벽하게 제대로 잘 시작하고 다지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초중등 심화 수학에 관한 얘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사실 이제 초중등 과정에서의 심화와 이제 고등 과정에서의 심화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교육 과정상 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아래에 다 이제 초중등 과정이 몰려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조금